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에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락, 이러한, 거기 한번 볼까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느냐? 두 번째 단락, 이러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분류하면 기업 내부에서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여 미래 예산을 수립하고 사후적으로 수립된 예산과 실제 차이를 분석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종 의사결정에서 정보를 이용하려는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읽은 겁니다. 내부정보 이용자. 밑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내부정보 이용자와 회사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정보를 이용하려는 즉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주와 기업의 자금을 대여할 것인가 판단하는 채권자, 기타 금융기관, 정보기관, 신용평가, 노동조합 등의 밑줄 보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 회계는 뭐라고 했냐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 회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정보 이용자예요. 정보 이용자는 두 가지다. 그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계부를 쓰면 안에 있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삼성전자 거기 쳐보면은 삼성전자의 가계부가 있습니다. 그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가계부를 우리가 공시 열람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거 이익이 많이 났네. 투자해도 되나? 기업의 그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높네.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면 나는 주식을 산 거고 주식을 보유한 나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게 되면 나는 그 회사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는 결국에는 매달마다 이자를 받고요. 이자. 주주가 되면 매년마다 뭘 받아요?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받죠. 어쨌든 내가 외부 정보 이용자로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가계부를 보고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안정자산이죠.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이자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배당은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라고 하는 거하고 채권자가 있는데 얘는 안정자산이 어떻게 보면 얘는 위험자산이 될 수도 있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주나 채권자들을 외부정보 이용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정보 이용자는 그 회계가 주는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활용해서 이 회사를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내부정보 이용자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이 재무제표 회계라고 하는 걸 만들겠죠. 그걸 뭘로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성과평가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냥 경영자, CEO. 얘네들이 내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회계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인데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두 줄, 이들은 서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회계정보 산출물인 재무증표를 이용하며 이러한 정보 수요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거기 이해관계자가 거기 7가지가 나와 있네요.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놔보세요. 7명. 얘네들이 다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투자자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종업원, 그 다음에 대여자, 그 다음에 공급자와 그 밖의 거래 채권자, 이렇게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얘네들이 그냥 이해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들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회계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 구분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은 회계는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게 회계 원리죠? 회계 원리가 있는데, 요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 재무회계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시중에서는 얘를 중급회계라고도 부르거든요. 중급회계. 이렇게.
재무회계 내지는 뭐 중급회계 이런 회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고급회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급회계. 얘는 회계 원리니까 초급회계고, 얘는 중급회계고, 얘는 고급회계니까 1, 2, 3단계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 요 고급회계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는 특수 분야예요. 특수회계예요. 특수회계. 그러니까 우리 업무 보시는 것 중에 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 연결하는 경우, 파생상품과 관련된 경우, 지분법 회계를 하는 경우, 이렇게 조금 뭔가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되게 어색한 애들이죠. 그러한 어색한 애들만 따로 몰아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일반 회계고요. 얘는 특수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수회계 쪽에 업무를 하고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멈추고 싶다.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깊숙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싶다.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는 이렇게. 근데 이제 고급 회계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공부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회계 중에 우리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데, 원가 관리 회계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제품을 제조업이죠.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이게 얼마짜리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계 원리가 기초입니다. 기초. 요거를 모르고서는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회계 원리를 거쳐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관리 회계인데요. 여기 보면 그 경영지원팀이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것도 운영하시는 CEO 분들도 이제 수업 들으러 많이 오시는데, 이제 관리 회계에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 교대에다가 교대역 여기 아이파 옆에다가 커피숍 하나를 차리고 싶은데 차릴까 말까, 뭔가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죠. 요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 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매몰 원가나 기회 원가나 이런 거 대안을 평가하는 데 이제 비교하는 형식들을 배우시게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 신제품 하나를 이거 개발했는데 이거를 개발비가 아까워서라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그냥 투자가 됐었지만 굳이 공장을 가동해 가지고 제품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대안을 서로를 두고 이건 이제 관리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에서도 회계가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계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여기 원가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원가 관리 쪽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세무회계? 일명 세법이에요. 일명 세법인데, 이건 이제 세법인데 회계 원리를 어느 정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세법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세무회계라고 하는 이 세법도 이 중급회계 다음에 들으시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 세법 쪽에도 회계 원리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세법 쪽을 또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이렇게 큰 틀 안에 여기 이제 다 회계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모든 회계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맨 앞에 있는 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배우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개개인별로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페이지 맨 아래에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표 1-2를 보시면 회계 구분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재무회계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우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는데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오는데, 요거는 일명의 가계부라고 하는 거를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아마 요즘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 그러한 양식 이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대명사격으로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제 재무회계다 이런 얘기고요. 외부정보 이용자의 종류의 외부정보 이용자가 요거를 활용하게 되겠다. 그냥 공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해가지고요.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산한다. 경영에 필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일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만 볼 수 있는 회계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죠. 적절한 세무신고를 위한 세법상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정부기관, 과세당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무회계는 보통 이제 지금 뭐 부가세 신고 기한이고 연말정산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5월 되면 또 소득세도 낼 거니까 우리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세무회계는 말 그대로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각종 자격증들이 있는데 자격증을 배우기 위한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도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걸 공부하시고 자격증 준비하시면 아마 대부분 다 커버될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두 줄이 있죠. 마지막 두 줄을 한번 보시면 재무회계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회계 밑줄 그시고 기업 외부의 주주나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반적인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 밑줄 그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밑줄 그시고 그 갭이라고 써있죠. 영어로 GAAP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놔보세요. 요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 거기 뭐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그냥 갭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요게 뭐냐면 회계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가계부를 적는데 어떻게 적을 거냐? 이 기준대로 적어라. 요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마치 우리 세금 낼 때 어떻게 세금을 내는 거냐면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학을 가계부를 적는데 가계부를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거냐? 갭을 통해서 적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준칙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마치 세법과 같은 기준이고 우리 IFRS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 IFRS는 뭐냐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내 기준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옛날에는 그냥 국내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세계화, 국제화죠. 그래서 국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모든 기업이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회사들 중에서도 상장 기업이 있죠. 상장 기업하고 금융회사 있잖아요. 얘네들은 IFRS를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요. 요거를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고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IFRS를 따르지 않고 그냥 예전 기준을 적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굳이 비상장이지만 IFRS를 하고 싶다. 그러면 IFRS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용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해가지고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두 번째 단락. 반면에 관리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회계, 여기다 밑주시고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즉 제품의 원가 계산, 예상 추정이익의 계산, 성과 평가, 손익분기점 분석 등등등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계산이나 경제적 효익의 산정 등 추가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무정보를 생산, 분석,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단락. 또 반면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건 또 세무회계고요. 그죠? 요거.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관리회계. 세 번째 단락은 세무회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재무회계라고 이렇게 적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재무회계는 지금 여기 회계의 종류 중에 원가회계가 없어졌죠.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이 왜 없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재무회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표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학문적으로 재무회계는 이렇게 재무회계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이렇게. 누구를 빼는 거냐면 관리회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재무회계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수업을 학문적으로는 이게 다 재무회계지만 수업에서는 그냥 원가는 재무회계지만 그냥 원가관리회계를 그냥 합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분류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재무회계를 제가 여기다가 적었지만 회계원리도 재무회계입니다. 회계원리도 재무회계예요. 여기 파란색은 다 재무회계라고 통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 1-3을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그렇게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다 통칭해서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나머지만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을 보면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외부 정보 이용자 밑줄 그시고요. 그건 재무제표고요. 아니, 재무회계고요.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경영자의 관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내부 경영자 거기다 밑줄 그시면 그거는 관리회계다. 보고 대상도요. 재무회계는 거기 보니까 투자자, 채권자 등의 외부 정보 이용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지만 관리회계는 당연히 경영자한테만 하면 되고요. 보고 수단도 재무제표라고 하는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로 보고를 하지만 재무회계는요. 관리회계는 뭘로 하냐면 특수목적 보고서, 그냥 보고서예요. 보고서. 사장님 앉혀놓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특수한 뭐 양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회계원칙, 그래서 재무회계는 갭이라고 하는 일반 회계원칙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통일된 회계원칙,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5번에 보면 정부의 시간적 관점 및 정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화폐적 정보를 중심으로 해요. 과거지향적이다.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었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산은 얼마 보유하고 있지? 과거지향적이지만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할까 말까? 공장을 세울까 말까? 플랜 A를 따를까? 플랜 B를 따를까?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화폐적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 중심이에요. 올해 얼마나 벌었는지, 그 다음에 내 자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화폐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무회계지만 관리회계는 그렇지 않아요. 비화폐적 정보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우선 있어야 돼요. 믿음직해야 되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거 얼토당토하게 적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가지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신뢰성 제고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리회계는요. 신뢰성 있는 거는 물론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적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는 지금 뭐 원가 절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보고받기를 원하는 그 의사결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목적 적합한 정보여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질적 특성, 유용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번 밑에다가 14장 적으면 돼요. 14장. 우리 15장이 현금 흐름표였고요. 바로 직전에 게 제가 100%가 말입니다 했던 거 있죠. 그게 요겁니다. 회계정보 질적 특성과 관련된 거. 거기 가보면 이제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의 재무제표인데 이거를 하면 조금 오버될 것 같으니까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재무제표부터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